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3부 아편킬러 임칙서 등장이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18세기 중반 청제국의 아편 중독 상황은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거의 온 나라 사람들이 아편에 중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위로는 황실과 조정에서부터 아래로는 지방의 관리들과 심지어 군인들까지, 그리고 소장농과 객가들, 하여튼 그냥 아편을 구매할 재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아편에 손을 댔다라는 거죠. 중국 어디를 가나 아편에 중독된 사람들은 정말 발이 치일 정도였고, 아편으로 인해서 패가망신한 집안들의 통곡소리가 끊이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아편에 대한 폐해가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거죠. 이 아편 문제는 국민 건강상의 문제도 있어요. 하지만 경제적 손실 또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이제 청이 연구과 교육을 한 데 있어서 아편 구매 비용이 차와 도자기의 판매 비용보다 더 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즉 끊임없이 은이 영국으로 유출되는 무역 적자가 장기 지속됐다는 겁니다. 당연히 청제국 내에서는 은의 풍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은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건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당시 이제 청나라 기본적인 시스템이 뭐였냐면은, 일반적인 경제 거래는 동전으로 해요. 그런데 세금을 낼 때는 반드시 뭘로 내야 되냐면은 은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은 일반 농민들이 세금을 납부할 때는 은화를 구입해가지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은의 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따지자면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상생활 거래는 원화로 하고 있는데 세금 낼 때는 달러로 내야 된다. 근데 달러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난감하게 되겠죠? 청의 조정은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게, 딱히 세금을 올린 건 아니에요. 세금을 올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의 유출로 인해서 은의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기현상 때문에 많은 농민들은 결국 폭등한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수많은 농민들이 은값을 갖다가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몰락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몰락한 농민들은 자신의 땅을 팔거나 소작지에서 쫓겨나게 되죠. 또 이렇게 삶의 터전을 잃은 농민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 유랑민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따라서 이 시기 청제국에서는 유랑민들이 폭증하게 되었고, 이들은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회의 시한폭탄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편으로 인해서 청제국이 말세적인 상황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이때 당시 청의 황제가 제8대 황제였던 도광제였습니다. 도광제의 근심은 당연히 깊어질 수밖에 없죠. 사실 도광제는 아편의 해악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정말 뜻밖에도 도광제는 황태자 시절에 한번 아편에 손을 댄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도광제 같은 경우는 이제 황태자 시절에 한 손에는 권총을 들고 한 손에는 아편을 꼬나물고 그러고 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굉장히 이제 호걸형 인물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그가 황제 자리에 즉위를 하게 되면서 아편의 해악을 몸소 절감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도광제는 결심을 합니다. 이거 아편을 끊어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도광제는 강철 같은 의지와 그 다음에 또 이때 아편 치료로 또 이제 효능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홍삼인데, 그 홍삼 중에서도 조선 홍삼이 상당히 좀 이제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강철 같은 의지와 조선 홍삼을 활용한 약물 치료로 도광제는 아편 중독을 극복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아편을 끊는데 성공을 하니까, 봐라, 아편 중독도 이렇게 강철 같은 의지만 갖고 있으면은 누구든지 어떻게 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한번 꺾으면 길이 보입니다. 그죠? 무슨 마약 광고 성적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도광지가 이 이후에는 가족과 친지 등 아편 중독자들에게 아편을 끊도록 강권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도광지는 누구보다도 아편의 해악을 잘 아는 황제였고, 또 아편을 어떻게 해서 끊어야 되는지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편에 대한 도광지의 기본적인 입장은 아편을 엄격하게 금지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광제는 아편을 국산화해서 은혜 유출을 막자는 이금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 시간 말미에 잠깐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때 당시 청해 조정에서는 논쟁이 크게 두 개로 갈라졌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생각대로 이거 아편 단속해가지고 근절시켜야 된다. 그거를 이제 엄격하게 금해야 된다 해서 언급론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이제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쇼킹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순전히 경제적인 문제만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일 큰 문제가 은의 유출이고, 장기 무역 적자를 통해서 은이 계속 빠져나감에 따라 은값이 올라가고 있다. 이게 문제 아니냐. 그래서 은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아편을 국산화하자. 국민 건강 같은 경우는 그냥 다 그런 건 쌈 싸먹고, 일단 경제적인 부분만 가지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금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광제는 아편의 해악을 누구보다 더 잘하는 황제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금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도광제는 강력한 아편 금지인 언급론을 지지하게 되고, 또 이 언급론을 또 열렬하게 주장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은 정말 청 말기에 이 망해가는 나라를 멱살 잡고 살려야 된다 했던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죠. 만고의 명신으로 평가받고 있는 임칙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급론을 국가 정책으로 정한 도광제는 즉시 임칙서에게 특무 전권을 위임한 흠차 대신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 흠차 대신이라는 것은 왕의 특무 전권을 위임한 그런 신하를 의미해요. 자, 그래서 이제 임칙서에게는 아편 수입에 마구리나 다름없는 광주로 가서 이 아편 문제를 해결해라 라면서 사실상 이제 도광지로부터 백지수표를 받고서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때는 1838년 12월입니다. 흠차 대신 임칙서는 광주에 부임을 하자마자 광주의 행상들과 접촉을 해요. 굉장히 이제 영리한 행동이기도 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중국은 굉장히 땅이 넓어요. 사실 한반도가 그 안에 몇 개는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얘들은 지방이 각기 다 언어도 좀 사투리 차이가 굉장히 심하고, 심지어 그래요. 광동성 사람이 북경에 오잖아요. 음식점에 가서 음식 주문을 못해요, 이 시대에. 그 정도로 사투리 차이가 심해요. 마치 우리나라 제주도 사투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제 언어, 문화 이런 것들이 차이가 굉장히 심하고 또 현지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현지의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찾아가는 게 크게 두 개예요. 보면은 하나는 그 현지에 있는 토박이들 있죠, 그죠?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뭐 이제 소과에 합격했던 진사나 생원 같은 사람들, 당시 이제 청에서는 그거를 신사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 찾아가는 거고, 또 하나는 역시 이 행상들, 이 사람들이 또 광주 지역에서는 가장 빠삭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겠죠. 당시 광주 행상 13행이겠죠, 그죠? 그 13행의 총감이 오병감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오병감은 임칙서에게 그간 번역해내온 서양의 서적들을 바쳤으며 서양과 관련된 이런저런 정보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임칙서는 영국에서 유입되는 아편을 차단하기 위해서 서양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취지하에 서양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임칙서는 그렇게 익힌 서양의 지식으로 영국 상인들에게 이치를 따져가면서 아편 몰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임칙서의 아편 몰수에 대해 당연히 영국의 무역 감독관이었던 찰스 엘리엇은 격렬하게 항의를 해요. 이런 식으로 남의 나라 물건을 마구잡이로 압수해도 되냐? 그럼 또 영국에서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면은 임칙서는 임칙서대로 그동안 서양에 대해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논리적으로 또 반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식으로 남의 나라에게 피해를 주는 물건을 파는 게 가장 키난 일이냐? 당신들 나라 법이 그렇게 돼 있냐? 그런 식으로 이제 맞서서 따져 물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임칙서는 서양 상관 지구에 대해서 봉쇄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아예 그냥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식량과 물자 공급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봉쇄라는 초강수로 응수를 하게 되었고, 결국 영국 상인들은 임칙서에게 굴복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임칙서는 영국 상인들로부터 무려 23,000 상자를 해당하는 아편을 몰수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양이죠. 자, 이렇게 임칙서는 몰수한 아편들을 그냥 태우면 안 돼요. 그냥 태우면 이거 단체로 다 아편 흡입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매립할 수도 없잖아요. 누군가 혹시 뭐 파내가지고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없애냐, 이것도 연구를 했어요. 정말 임칙서가 이런 거 보면 똘똘한 사람인데,
미리미리 연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편들을 석회와 바닷물로 섞으면은 중화돼서 희석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중화를 시킨 다음에 폐기를 하게 되는데, 이 장면이 옛날 영화긴 한데, 아편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 이 장면이 굉장히 묘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다로 방류를 시켰다는 거죠. 모르긴 해도 이 과정에서 아마 이제 광동에 있던 뽕쟁이들이 다 몰려와서 단체로 통곡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저 아까운 거 하면서. 자, 그리고 이제 서양 상인들에게 아편을 반입하지 않겠다는 각서만 쓰면은 다시 예전처럼 광주에서 교역할 수 있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이에 각국 서양 상인들은 이 각서에 서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편 문제는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자, 이렇게 아편을 몰수한 영국. 과연 영국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